이제 한마디 해야지.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 생일 축하해. 엄마 나 오늘 재밌어서 또 하고 싶어. 엄마가 나 낳아줘서 엄청나게 고마웠어. 야, 엄마한테 한마디 해. 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끝이야? 엄마 뽀뽀도 안 해줘? 선생님. 한번 더 하고 싶어. 여기가 엄마 보는데요? 엄마 보고 싶을 때 여기 오면 돼. 아빠도 여기 와. 여기가 눈 감고 있으면 엄마가 보여? 당연하지. 여기 왔다 가면 밤에 꿈에 나올 거야, 엄마가. 하나 어떻게 될까? 나중에 엄마가 꿈에 나타나면 물어봐. 예준이가. 알았지? 꼭. 누가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앗아갔나? 엄마는 왜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나? 경찰 설명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녁 준비가 한창인 부엌. 아직 데워지지 않은 프라이팬에 고기를 굽는 아빠의 모습이 서툴다. 와서 앉자. 찬거리가 있나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마땅한 게 없다. 엄마의 빈자리가 더욱 아쉬운 저녁이다. 밥이 왜 이렇게 딱딱하지? 아빠가 하니까 밥이 딱딱하네. 미안해. 그렇다. 밥 오른쪽 오빠 내가 먹을 거래. 밥도 힘들어. 아내의 36번째 생일 파티는 결국 마지막이 됐다. 자주 보세요, 영상. 아니, 보면 사실 좀 힘들어가지고요. 이제 너무 보고 싶을 때 가끔씩 하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작년 9월 11일 생일 때였어요. 사람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남들 못지 않은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었거든요, 저희는. 정말로. 아내는 어느 날 집안일을 하다 미끄러졌다. 집사람이 탁실에서 섬유유연제가 이제 살짝 떨어져 있는 거를 밟고 이제 살짝 미끄러졌어요. 왼쪽 종아리가 이제 놀란 상태에서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도 이제 아프다길래 병원을 좀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아내는 집 근처 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허벅지에 주사를 맞았고 그날 저녁부터 주사 맞은 곳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사흘을 기다렸지만 부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제 12월 7일 새벽 한 4, 5시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혀까지 여누라고 숨도 가쁘고 하길래 119를 타고 갔어요. 아내의 상태는 이미 손쓰기 힘든 상황이었다. 혈압은 급격히 떨어졌고 호흡 곤란으로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까지 왔다.
의사분이 저를 따로 불러서 아무래도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이다. 필요한 물품들을 좀 몇 개 사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러 가 있는 도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심정지가 와서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빨리 와달라. 그래서 이제 도착했을 때 아내는 사망한 상태였다. 허벅지에서 이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게 시작이 돼서 약간 배 아래쪽까지 타고 올라간 상태다. 네, 그 괴사성 근막염으로 의해서 피에 세균이 많이 들어간 상태고 그거를 폐혈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폐혈증을 일으킨 건 고름 사슬알균이었다. 이름처럼 고름을 생성하는 동그란 알균이 사슬처럼 이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 살을 썩게 해 살 파먹는 세균으로 불린다. 없이 젊고 건강한 사람에도 심하게 오는 경우는 뭐 다리를 절단하고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하는 패턴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좀 위험한 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던 남편은 보건소에 신고했다. 보건소는 사고 한 달 뒤 현장 조사에서 해당 의원의 간호조무사가 혼합 주사액을 미리 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사기를 한 10개 넘게를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한 번에 리도카인 그다음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여튼 세 가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섞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리 재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번 쓴 진술도 나왔다. 당시 간호조무사는 혼합 주사액을 만들 때 주사기를 바늘만 바꿔 다시 썼다고 말했다. 리도카인 뭐 아침에 니들을 바꿔서 내원하는 저기 주사기 주사 팀만 바꿔서 사용했다. 때도 사용했다. 그 내용이거든요.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아내의 사망 원인이 해당 의사의 과실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사람들이 뭐 지침 규정을 위반하여 약품을 미리 혼합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매번 환자한테 투약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혼합한 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거기 근육괴사가 있었던 인과관계를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산병원 내용이네요. 병원 내용이 기록이 빠져 있어요. 아내의 죽음. 그 진실을 확인하려면 살 파먹는 세균이 어떻게 몸에 들어갔는지 밝혀야 한다. 첫 번째 가능성은 주사액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들어간 경우다. 해당 의원은 환자가 오기 전에 미리 혼합 주사액을 만들어뒀다. 이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균이 일정 시간 방치되면서 증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에서도 사전 조제는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당시 서울대병원의 실험 결과를 보면 생리식염수에서도 세균은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 생리식염수만 하더라도 이게 체액이랑 성분이 같은 조성이기 때문에 균이 들어가서 그냥 증식을 하거든요. 주사액으로 쓰는 모든 용액들은 다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이다. 주사기를 바늘만 바꿔 여러 환자에게 쓰다 균을 옮길 수도 있다. 이게 환자의 몸으로 들어갈 때 쓸 수 있는 바로 들어가는 부위니까 조금이라도 환경에 오염된다든지 또 실온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균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는데 만약에 뭐 주사제로 해서 만약에 균이 들어가게 되면 치명적인 걸 처리하기 때문에
지난 5월 남편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7달 만이다. 아내에게 주사를 놓은 원장과 조정위원들 앞에 나란히 앉았다. 원장은 의학 논문을 근거로 들며 남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균이 체내 적정대로 시간을 따져보니까 465시간 만에 결정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thực質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제학술지인 과부양 논문에서 괴사성 근막염은 균이 체내에 적정된 후 최소 7에서 10일이 경과되어야 사망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통증 주사를 맞기 전에 이미 괴사성 근막염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내에게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했던 부위는 왼쪽 허벅지. 주사 바늘이 들어간 곳과 일치한다. 고름 사슬알균 같은 경우 워낙에 이제 그 괴사성 근막염을 좀 잘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런 중증 감염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정말 며칠만 해도 사망하기도 합니다. 원장은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간호조무사의 진술도 부인했다. 무균 조제 수칙을 지켰다며 자신의 치료 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는 행위자 책임이기 때문에 나는 뭐 그런 거 지시한 적이 없는데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일탈해서 뭐 분주 행위를 했다 또는 뭐 그런 주사제를 조제 또는 보관했다, 그 과정에서 변질됐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형사 책임은 면하게 되는 거죠. 무균 조제를 했다는 원장의 주장은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장은 반발했지만 결국 남편과 합의했다. 신청인한테 원망하지 않고 신청한테 원망할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를 저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아니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원의 주사기 재사용 정황에 대해 9달째 판단을 미루고 있다. 주사기 재사용은 의료법상 자격정지 6개월에서 최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좀 더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의원이 폐업한 건 아시죠? 아, 폐업이요? 아니,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한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서류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 일회용 주사 재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더 자세하게 봐야 될 상황이 되면 그런 것들은 또 뭐 역학조사가 하거나 미룰 수도 있겠죠. 경찰이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석 달째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북 상주에서도 통증 주사를 맞고 한 청각 장애인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여기 있을 거예요. 이런 데 보면은 오래된 사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있을 거예요. 오시면은 꼭 조기 앉았어요. 조자리에. 조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분들은 오시면 꼭 앉는 자리가 있어요. 못 알아듣는데도 나만, 내 입만 보잖아요. 찬송할 때는 안 되니까 이거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찬송화, 이렇게. 건강은 어떠셨어요? 건강 좋으셨어요. 여기 아프네. 그리고 잔병도 없었어요. 그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파서 빠진 적이 없어요. 없는데 주일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오시고 내가 월요일 날 신방을 갔어요. 오후에 2시에 문이 열려있고 누워 계시더라고. 내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난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걸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이 어머니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 이게. (2012년)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장애인 교회를 다녔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 도춘자 씨. 그는 상주의 한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뒤 엿새 만에 숨졌다. 도 씨가 맞은 주사는 앞서 속초 사고 피해자가 맞은 것과 같은 종류의 통증 주사다. 도 씨 사망 사흘 뒤 병원은 보건당국에 주사제가 오염됐다고 신고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도 씨에게 폐혈증을 일으킨 균은 고름 사슬알균이다. 속초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된 균과 같은 종류다. 역학조사가 지목한 오염원도 속초 사건과 비슷했다. 주사 과정에서 쓴 핀셋, 솜, 초음파기기, 그리고 도 씨 치료 직전에 피부 농양 치료를 받은 다른 환자였다. 보고서는 이런 오염원에서 고름 사슬알균이 혼합 주사액에 섞여 들어갔고 이 주사를 맞은 도 씨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는 2명의 또 다른 감염 피해자도 등장한다. 도 씨와 같은 혼합 주사액을 나눠 맞은 환자들이다. 이 환자들도 고름 사슬알균에 감염됐지만 주사를 맞은 다음 날 다시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도 씨의 아들을 만나 취재진이 확인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어머니 외에 다른 피해자 2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는 놀랐다. 없었으면 제가 물어봤을 것 같은데. 응급실에 이 2 환자는 왔거든요. 그리고 그 직후에 그 바로 뒤에 주사를 맞은 어머님만 늦게 오신 거예요. 증상이 똑같은데 이때 조치를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취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도 씨 사망 직후 병원은 아들에게 제약회사가 오염된 약을 생산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제약사의 주사제에서는 어떤 균도 검출되지 않았다. 약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설명을 들었겠죠. 병원은 이듬해 초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지금까지 아들에게 결과를 숨겨온 것이다. 도 씨의 사망 원인을 주사제 탓으로 설명했던 당시 병원장은 현재는 병원 이사장이다. 내 생각은 거의 한 100% 가깝게 트리암신 혼론에 문제가 있다. 이사장은 인근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도 제약회사가 공급한 주사제가 오염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제약회사를 탓했다. 그 당시로 얼마 안 돼서 내가 알기로는 김천도 발생했어요. 김천도 심각하게 발생했어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법적으로 해볼까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같이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김천의 한 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 86명 중 33명이 감염된 가운데 77살 구모 씨가 숨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천보건소는 간호조무사가 무균 조제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의약품이 지금 문제다라는
지금 이사장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팩트는 일단 나오지는 않은 거죠.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한테 왜 그렇게 의약품 문제를 강하게 주장을 제기하셨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걸 가능성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솔직히. 이사장에게 역학조사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사장은 그제서야 아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인정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왜 그러지 못했는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염 사고뿐만 아니라 의료 사고에서는 환자 측이 어떤 원인을 하나 밝혀낼 때마다 의료진은 대처하는 주장이 바뀌게 됩니다. 최초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고 또 다른 사실을 하나 더 밝혀내면 또 한 발짝 더 물러서고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어떤 사고 원인이라든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감염 경로에 대해서 사실대로 밝혀주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진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병원은 도 씨의 사인을 약 탓으로 돌린 뒤 유족과 합의해버렸다. 그래서 제가 부르잖아요. 그냥 모친이 그렇게 많이 아프면 알아채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나 편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아프다가 많이 아프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어깨 통증이 나면 생각하니까. 도 씨를 포함해 3명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지만 병원이나 의료진에 대한 어떤 처분이나 처벌도 없다. 신경차단술로 불리는 통증주사는 빠른 통증 완화 효과 덕에 널리 처방되고 있다. 안심하세요. 시술 직후 바로 느끼는 확실한 치료 효과와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여주는 신경치료술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가 안 좋으신 거죠? 저는 허리가 많이 안 좋고 다리. 허리 잠깐만. 주사 맞으신 데가 어디죠? 이런 데 다 맞으고. 그러면 점점 좀 호전이 되세요? 어떠세요? 보통 맞으면은 이제 한 2달 정도는 괜찮아지요. 2달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아프면 또 맞고. 그러면 한 2-3달 만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해 국민 580만 명이 2,800만 회 가까이 통증 주사를 시술받았다. 국민 10명 중 1명이 한 해에 4-5차례 이 주사를 맞은 셈이다. 수익성이 악화된 병원들이 너도 나도 통증 주사 처방에 나서면서 시술 횟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또 이제 이 병의원들도 본인들의 이제 어떤 운영이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시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나만 이렇게 교과서적인 진료한다고 해가지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통증 주사를 장기간 수차례 맞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가 투여되기 때문이다. 환자가 거기 단박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사를 맞으면은 금방 이렇게 본인이 나은 것 같은 생각을 느끼니까 그게 치료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치료에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건 치료가 아니라고 의료인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료인한테는 이익이 생기지 않잖아요. 취재진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된 의료사고 피해 사례를 검토하던 중 충격적인 통증주사 남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남에 거주했던 58세 남성 김모 씨 이야기다.
김 씨는 2017년 4월 10일 경남의 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통증 주사를 맞았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쓰러졌다. 이후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원인균은 폐렴 사슬알균이었다. 문제는 김 씨가 받은 신경차단술의 횟수였다. 해당 의사는 2015년 12월부터 김 씨가 사망하기까지 1년 4개월 동안 무려 22차례나 통증 주사를 처방했다. 20일마다 한 번씩 맞은 셈이다. 정확한 진단 없이 일단 주사 행위를 한 거죠. 그것도 20여 회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데 수익성을 쫓아가다 보니 주사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인 거죠. 퇴행성 척추질환 치료가 목적이었다지만 의사는 김 씨가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지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 감염 관리 역시 엉터리였다. 의사는 일회용 비닐 장갑을 수차례 재사용했고 주사 부위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은 채 시술했다. 감정서는 의사의 감염 관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기초적인 문진, 활력증 후 조사 기록이나 감염 관리 지표인 기초적인 혈액 검사를 22회 시술하는 동안 한 차례도 시행한 기록이 없음. 주사제는 기본적으로 침습적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결국은 이게 확률적인 부분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주사 만약에 관절에 놓는 주사를 한 1000회를 놓으면 한 명은 분명히 감염 사고가 난다. 통증 주사를 주로 처방하는 일선 병의원의 주사 감염 관리 실태는 어떨까? 우리는 추적 과정에서 알게 된 간호조무사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얼마 전까지 근무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통증 주사를 미리 조제해 하루 이상 방치했다고 털어놨다. 그 주사는 원장님이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이제 섞어서 쓰잖아요. 그걸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놔라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10개, 20개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고 남은 거는 그 다음날까지 쓰고 했는데 실제로 한 분이 염증이 생겨서 왔어요. 개인 의원은 원장만 눈 감으면 되기 때문에 감염 관리가 더 허술했다. 서랍에 주사기를 넣어두고 약을 조제할 때마다 반복해서 썼다. 섞고, 마늘 주사도 섞고. 그렇죠. 이게 섞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섞을 때마다 10개, 100개씩 계속 시린지 써야 되잖아요. 네. 같은 액을 섞으니까 계속 그 주사 하나로 계속 그걸 뽑아서 다시 수액에다가 넣고 믹스를 한다고요. 주사제를 섞을 때 쓰는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번 썼다는 것이다. 이게 몇 개월 방치됐다. 900개를 들었다는데 이게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거는 진짜 감염관리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걸 만약에 일주일씩 쓴다? 그러면 이 사이에 여기서 증식될 수 있는 세균의 수는 엄청날 수도 있죠. 포장된 주사기를 미리 개봉해 방치하는 의원도 있었다. 포장이 뜯긴 주사기 수백 개가 박스에 담겨 상온에 노출돼 있다. 관절 치료약이 주입된 채로 밀봉돼 병원에 공급되는 주사기다. 그 환자 오면 이제 하나씩 뽑아서 그냥. 간호사 얘기로는 900개까지 뜯어서. 참네.
이렇게 보관하다가 환자가 오면 하나씩 꺼내줘서. 그러니까 이제 프리필드 시린지 같은 경우도 쓰기 직전에 뜯어가지고 바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관하다가 이제 오염될 수 있으니까. 사진을 제보한 간호조무사는 약물을 수개월간 방치한 뒤에 환자들에게 주사했다고 증언했다. 괜히 이런 일 생기면은 간호조무사가 잘못했네 이런 얘기도 사실 듣기가 싫거든요. 그렇죠. 원장님이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죠. 내가 그렇게 아낀다고 내가 뭐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2015년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에 잇따라 신고가 접수됐다. 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을 다녀온 환자들의 신고였다. 주사를 맞았는데 이상 증세가 발현됐다. 그거로 인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한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다가 아파갖고 다른 병원으로 가신 분도 있고 따져보니까 뭐 15명 정도 된 거고. 사흘 뒤 피해자는 모두 25명으로 늘었다. 해당 의원 의사 2명은 피해자들에게 신경 차단술을 시술했다. 국소 마취제와 아미노산 주사제를 섞어 혼합 조제한 통증 주사다. 사흘간 같은 주사를 맞은 환자는 모두 49명. 이 중 절반이 감염된 셈이다. 한 분만 그러면은 그냥 개인적인 문제니 넘어가시는데 두 분, 세 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쭉 톡으로 해서 그날 치료받았던 사람들 쭉 다 연락을 쭉 돌려봤었어요.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조사관 3명과 보건소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나갔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환자 6명의 감염 부위에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 나왔다. 해당 의원에서 조제한 혼합 주사액에서도 같은 균이 검출됐다. 결국 해당 의원이 주사제를 조제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균이 섞여 들어갔다는 추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보고서에는 두 균이 동일 감염원인지 검사가 실시되지 않아 결론 내리기에 한계점이 있다고 돼 있다. 혼합 주사액과 환자 몸에서 나온 균이 같은지 유전자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에서 환자 25명이 집단으로 감염 피해를 입었지만 보건당국은 원인을 끝까지 규명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해버렸다. 취재진은 보건복지부에 집단 감염 사고를 신고한 당시 보건소 담당자를 만났다. 그는 애초부터 보건당국이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시약처에다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자기네가 뭐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뭐 시약처도 뜨뜻미지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자기는 전국적인 사례만 해주지 개별적인 지역 사례는 안 해준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복지부에다 얘기했어요. 복지부에 이제 담당 식품의약품 정책과에 얘기했더니 거기서는 왜 안 해주냐. 시약처에서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약처로 지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겨우 시작된 역학조사도 삐걱대는 건 마찬가지였다. 조사에 참여한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가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내일 오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던 시점이었다.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에 대응하느라 역학조사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때문에 정말 바빴고
그때는 조사를 못 나갔었고요. 검사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면 요청했을 거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25명의 환자가 원인 모를 감염증으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을 때까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사고 현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아마 그 당시에 메르스 2015년 메르스 대유행이어서 협조가 어렵다라고 회신한 걸로. 균주 분석을 해야 될 곳은 질병본부 아닙니까? 균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도 하지만 아마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여러 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게끔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질병본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료 관련 감염이 지금은 조금 우선순위로 올라간 것 같지만 당시는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것들이 질병관리본부의 업무 범위다 라고 명시된 게 없었고 도와주는 입장으로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우선순위를 둘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보건당국이 외면한 주사 감염 피해 환자들은 누구였을까? 평균 나이는 59살, 당뇨, 고혈압, 폐결핵과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균들을 긁어내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했을 수 있고 또 한쪽으로는 관절염이 악화돼서 수술을 한 분이 있을 걸로 생각은 돼요. 당시 피해 환자 25명 중 9명은 주사를 맞은 어깨와 무릎, 팔꿈치 부위에 고름이 차올라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받았다. 이 중 1명은 위독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애 후유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사실은 파악은 안 돼요. 걱정되는 분은 좀 계세요. 한 분 계세요. 계시는데 지금은 파악은 안 되죠. 이후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피해 환자들의 흔적을 쫓았다. 환자 25명은 인근 의료기관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았다. 이 성남 지역에 그 환자들이 지역의 7개 병원에 나눠서 좀 호송되고 입원 치료 수술을 받았거든요. 보여주신 자료가 환자분의 기본 정보가 전혀 없어서 좀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보건소와 성남시청 등 관계기관에 피해 환자 추적을 제안했지만 어디도 응하지 않았다. 방송 나흘 전 취재진은 성남 집단 감염 사고 피해자 중 1명을 어렵게 찾았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왔습니다. 이승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네 병원에서 맞은 한 번의 통증 주사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왔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 별로 안 아픈데 물리치료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게 빨라요. 주사 맞는 게.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남에서 주사를 맞은 날부터 통증이 시작됐지만 며칠 쉬면 나을 줄 알았다. 그러나 팔꿈치는 퉁퉁 부어 올랐고 주사 맞은 자리는 심하게 골맞다. 발이 쑤셔서 잠도 못 자고 발을 땅에 대지도 못하고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그래갖고 주사를 맞은 의원을 다시 찾아갔더니 원장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죄송하다고 서류를 해주겠다고 환자분 말고 다른 환자분도 몇몇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치료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고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쓰신 거군요. 대학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고름을 제거했지만 이번에는 구부러진 팔이 펴지질 않았다.
진단서. 염증을 치료한 관절이 그대로 굳어버렸기 때문이다. 주사 사고 염증만 일으켰지. 계속 염증 수치가 나타나니까 피주머니를 빨리 뽑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 보니까 그게 굳어져 갖고 장애로 남아서 8개월,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니은자로 됐어요. 이렇게 니은자로 돼갖고 1년 3개월을 이렇게 살다가 이걸 다시 펴는 작업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유증을 치료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었다. 결국 합의를 종용하던 보험사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수술 뒤 어느 정도 팔을 쓸 수 있게 됐지만 마음의 병은 치유가 쉽지 않다. 그 사이 건강도 일자리도 모두 잃은 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다. 거기 통짜 글씨만 봐도 정말로 소름이 끼쳐고 머리가 거꾸로 섰고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도 통짜만 봐도 아주 고개 돌리고 엄청 힘들었는데 정재희 씨에게 주사를 놓았던 성남의 해당 의원을 다시 찾았다. 집단 감염 사고 당시 부원장이던 현 원장은 부작용 고지 없이 주사를 처방했다. 음식들 중에 그런 주사가 좀 나를 테니까 아무 치료도 안 해보셨어요? 물리 치료도 안 해보시고? 그렇겠네. 최근에는 아니니까 어차피 음식들이 침 같으니까 그래도 이상한 거. 사고 원인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다. 원장님, KBS 이승철 기자인데요.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전히 주사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완벽했어요. 당시에 뭐가 문제가 있었으면 고쳤겠죠. 예. 근데 고칠 게 없어요. 어떻게 더 고쳐요? 저희 생각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갖고 있던 다 해서 준 검사하고 다 보냈던 거죠, 저희는. 근데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균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혹시 걔네 그 제약회사에서 술을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약회사는 같은 시기 생산된 약제 샘플에서 어떠한 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성남 집단주사 감염 사고는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다. 상처는 오롯이 피해 환자들 몫이다. 피해자들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사고 수습을 위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어떻게 사건이 그냥 조용히 묻혀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제 마음의 병이 생기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워지는 거죠. 적자가 발생하는 운영 상태가 심지어 피해자가 몇 명인지 왜 피해를 입었는지도 보건당국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식약처에서도 질병본부에서도 이게 협조를 거부했다고 해서 식약처 소관이 아니라고 식약처마저도 이거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식약처에서도 복지부에다가 이 결과에 대해서 그 후에라도 보고를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표적으로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관료주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전형적으로.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성남 주사 감염 사고를 다시 원점에서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2017년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는 그런 의료사고는 다 조사를 했고 이각적으로 다 했습니다. 2015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25명의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노년층, 장년층이시고 합병증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인데 혹시 추적 관찰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 자료를 한번 검토해보고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고 난 뒤에 부족하다면 하겠습니다.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건당국이 외면하고 있는 주사 감염 사고가 더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된 병원 내 감염 사례를 전수 분석했다. 최근 5년 사이 병원 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452명. 주사 감염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모두 110명이었다. 이 가운데 6명은 뇌수막염, 척추염, 괴사성 근막염 증상을 보였고 끝내 숨졌다. 이 중 4명은 통증 주사를 맞은 뒤였다. 주사 감염. 환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주사는 대부분 동네 병원에서 시술하는 통증 주사였다. 통증 주사의 안전성에 대한 의사들의 입장이 궁금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회에 물었다. 의사회 회장은 통증 주사 자체는 안전하지만 남용되는 현실은 문제라고 인정했다. 병원에 좀 수입이 된다 그러면 다 접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가 내가 환자분을 꼭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새로운 치료를 내가 도입해서 우리 환자는 내 손으로 꼭 낫게 할 거야 하는 측면보다는 신경치료가 좀 그 수입이 좀 된다고 판단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 접근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퍼지다 보니까 그 근거는 주사 한 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 주사하는 이른바 분주는 감염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회장은 이 대목에선 정부 책임을 제기했다. 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병을 한 번 뚫으면 오염이 된 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거 약도 우리가 아껴 쓸 수 있으면 아껴 써야 되는데. 회장은 버리는 약값을 보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약을 쪼개 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회장과 다른 말을 했다. 그 의사분들은 한 병 쓰고 버렸다면 안 주니까 내가 사전에 조제해 놓을게는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날 환자가 한 명밖에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오고 오후에 늦게 왔으면 실은 이게 개봉해 놓은 지 좀 돼서 찝찝하다 내가 안 쓸 거야라고 하면 새로운 약제 써서 하고 얘 버렸다라고 하면 그런 게 이제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이제 저희가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치료 재료를 만들어 놓고 회장은 사전 조제가 일상화됐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사전 조제를 했을 때 몇 시간 안에 써야 할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당일을 지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최소한 하루 그거는 뭐 따로 이제 그거에 대한 논문 연구가 있는지 제가 살펴보지를 못해서. 마취통증의학과 학회원들의 어떤 그런 시술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준들에 기초어 봤을 때 다른 진료가에서 하는 이런 행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그냥 넘어가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취지는 아시니까? 예. 잘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전화 드릴 텐데. 환자 18명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78명은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이 같은 일이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반복되는 주사 감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며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내놨다. 골자는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 사고를 감시하는 감염 관리자를 지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력과 비용을 어떻게 될지 구체적 실행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수가나 재정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정부에서는 일부는 줄 수 있지만 요구하는 거 다 줄 수는 없고 공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환자들은 피해만 입고 있는 거고. 지난해 정부 대책은 의료계가 주축이 된 TF에서 틀이 잡혔다. 논의에 참여한 민간위원 26명 가운데 24명이 의료계 인사들이다. 신경 치료술이 보다 좀 안전한 진료가 되려면 네. 결국은 국민이 좀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신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제약회사에서 그것을 만들 수 있게끔 하거나 당근을 더 달라는 의료계와 끌려다니는 정부. 환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의료를 이제 소비하게 되는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당사자가 돼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데 실제 지금 약간 왜곡이 많이 되어 있죠. 앞으로의 어떤 이런 감염 관리가 됐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 부분에서의 어떤 이런 전달체계 개편이었든지 이런 논의에서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죠. 물리치료는 없고요. 주사로 하는 치료만 있어요. 정부와 의료계가 벌이는 논쟁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제 근육도 풀어주고 물리신경도 풀어주고. 그동안 나와 가족을 주사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구하고 싶다면 의사에게 3가지만 물어보자. 그리고 이렇게 대답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꼭 맞아야 돼요. 본인이 안 맞으면 못 맞을 거예요. 무슨 성분이에요? 뭐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그럼 원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예쁜 성분 거니까.